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바쁘게 시작되지만 바깥의 저택가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가지런히 정돈된 채 겨울 끝자락에 차가운 햇빛을 받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느리게 흘렀다. 이 집에서 시간은 늘 회사의 일정과 주가 그래프에 맞춰 움직였지 사람의 감정에 맞춰 흐른 적은 없었다. 한서연은 그 고요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다. 몸은 이미 그 시간에 맞춰 깨어나는 법을 배운 지 오래였다. 결혼한 뒤로 단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다. 며느리는 집안의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시어머니 김수연 여사는 여러 번 강조했다. 서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신었다. 거울 앞에 잠시 섰지만 오래 보지 않았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다. 이 집에서 며느다움이란 화려함이 아니라 정돈됨이었다. 튀지 않고 묻히되 보이지 않는 것. 부엌에 불을 켜자 넓은 공간이 한꺼번에 밝아졌다. 대리석 조리대, 정리된 식기장,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듯 깨끗한 커피 머신.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이 공간에 서연의 흔적은 남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집에서 살았지만 이 집은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국을 끓이고 밥을 안치고 반찬을 하나하나 꺼내 접시에 담았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식단에 예민했다. 기름진 것은 피하고 자극적인 맛도 금물이었다. 서연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오늘은 소고기 무국, 조기구이, 나물 3가지. 몇 년 동안 반복된 메뉴였다.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고 나서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숨조차 길지 않았다.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준혁이었다. 그는 늘 그렇듯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내려왔다. 눈길은 서연을 스치듯 지나갔고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어머니는 곧 내려오실 거예요. 그 대화는 늘 그 정도였다. 부부 사이의 안부나 감정은 오가지 않았다. 준혁은 이미 휴대전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동화그룹, 그 이름이 그의 하루를 지배했다. 잠시 후 김수연 여사가 내려왔다. 그녀는 식탁을 한번 훑어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만족의 표시였지만 칭찬은 없었다. 오늘 조기구이구나. 네. 서연은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섰다. 이 집에서 며느리는 함께 앉아 먹는 존재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와 아들이 식사를 시작하면 그녀는 뒤에서 물을 따르고 필요한 것을 챙겼다. 식탁에 앉는 건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준혁아, 오늘 미팅 몇 시지? 10시요. 외국 투자사랑 화상회에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야. 쓸데없는 잡음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해. 그 말에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잡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언제나 잡음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특히 요즘처럼 동화그룹이 상장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요즘 며느리 역할도 조심해야 해. 김수연 여사는 서연을 보며 말했다. 시선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밖에서 괜히 이상한 소문 나지 않게. 내가 어디 나서서 말할 입장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준혁은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는 늘 그렇게 침묵으로 상황을 넘겼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동의도 서연을 향한 변호도 하지 않은 채. 식사가 끝나고 나서야 서연은 식탁 끝에 앉아 국을 데워 먹었다. 이미 식은 뒤였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집에서 그녀의 몫은 늘 마지막이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녀 역시 한때는 그중 한 사람이었다. 결혼 전 서연은 금융권에서 일했다. 숫자와 계약서, 투자 보고서에 둘러싸인 삶, 그러나 그 이야기는 이 집에서 누구도 묻지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다. 쓸데없는 경력.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여자는 집안에서 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서연은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하는 순간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될 뿐이라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한 뒤 그녀는 잠시 소파에 앉았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준혁은 이미 출근했다. 이 집에서 낮 시간의 주인은 서연이었다. 그러나 주인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다.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래된 지인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뒤집어 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햇빛이 얼굴에 닿았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서연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진다면 누가 먼저 알아차릴까? 아마 아무도 아닐 것이다. 밥은 다른 사람이 차릴 것이고 집은 여전히 깨끗할 것이다. 그녀의 자리는 쉽게 대체될 수 있었다. 아니, 애초에 자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남은 미세한 자국들이 그녀가 여기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마저도 곧 사라질 것이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리고 한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 집이 그녀를 밀어낼 준비를 이미 끝냈다는 것을. 그날 오후, 한서연은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았다. 김수연 여사는 언제나 그랬듯이 직접 부르지 않았다. 집안 관리실을 통해 짧은 말만 전해졌다. 어머님께서 거실로 오시랍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부르는 일은 드물었다. 보통은 손님이 있거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였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은 뒤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단정히 정리했다. 괜히 트집 잡힐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이미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수연 여사는 소파에 등을 곧게 세운 채 앉아 있었고 박준혁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 식은 채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야은 서류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스쳤다. 앉아. 김수연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감정이 배제된 말투였다. 서연은 조용히 소파 끝에 앉았다. 두 사람과는 미묘하게 거리가 있는 자리였다. 마치 이미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요즘 동화그룹 상황은 알지?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서연은 짧게 답했다. 그녀는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 위치였다.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아주 민감한 시기야. 김수연 여사는 서류 봉투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이미 언론도 투자자들도 우리 집안을 주의 깊게 보고 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말인데. 김수연 여사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의 귀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정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울렸다. 박준혁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야.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몇 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다. 김수연 여사는 서류 봉투를 열어 테이블 위에 종이 몇 장을 꺼냈다. 이혼 합의서야.
서연의 시선이 천천히 그 종이 위로 내려갔다.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보였다.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상호 합의 이혼. 김수연 여사는 마치 계약 내용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재산 분할은 없음. 위자료도 없음.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갑작스럽지 않아? 김수연 여사는 말을 끊었다. 우리는 충분히 고민했어. 박준혁은 시선을 피한 채 말했다. 서연아, 회사가 커질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져. 너도 알잖아. 제가 무슨 리스크가 되죠?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고 김수연 여사가 말했다. 너는 동화그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 말은 예상했던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은 곳을 정확히 찔렀다. 집안일 말고 내가 회사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니?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할 거야. 저 여자는 누구냐고.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준혁이 덧붙였다. 너를 비난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이게 최선이야. 서연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서로를 위해서요? 그래.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 그 말이 서연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잔인하게 들린 적은 없었다. 그럼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수연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자리는 상의가 아니라 통보의 자리였다. 서류 위에 놓인 펜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아무 장식도 없는 펜, 그 펜을 잡는 순간 그녀의 지난 몇 년이 모두 그 한 줄의 서명으로 지워질 것 같았다. 지금 당장 서명해. 김수연 여사는 말했다. 시간 끌 이유 없어.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바라보았다. 문장 하나하나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의 이름은 그 문서 안에서 너무도 가볍게 존재했다. 준혁 씨. 서연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잠시, 아주 잠시 망설임이 스쳤다. 그러나 준혁은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몇 초 동안 펜끝이 종이 위에서 망설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서연은 서명했다. 또박또박, 흔들림 없이. 김수연 여사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깔끔하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녀를 정리한 사람처럼 보였다. 오늘 안으로 짐 정리해. 김수연 여사가 덧붙였다. 괜히 밖에 소문 나지 않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습관처럼 몸에 밴 행동이었다. 거실을 나서며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문을 닫고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방 안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의 물건들은 많지 않았다.
이 집에서 그녀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였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결혼은 끝났고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러나 아직은 알지 못했다. 이 서명이, 이 침묵이, 이 수능이 얼마나 큰 파문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 집이 곧 그녀를 잃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밤이 내려앉은 서울은 낮보다 더 냉정해 보였다. 저택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한서연이 서 있는 현관 앞 공기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수연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박준혁 역시 계단 아래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도 괜찮겠느냐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이 집이 그녀에게 건네는 마지막 태도였다. 오늘 안으로 나가는 게 좋아, 김수연 여사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은 실리지 않았다. 짐은 많지 않잖아. 괜히 끌지 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한 말이었기에 놀라지 않았다.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을 때 집안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 방은 결혼 생활 내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개인 공간이었지만 그마저도 완전한 안식처는 아니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옷은 정갈하게 걸려 있었고 대부분 무채색이었다. 화려한 옷은 이 집에서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행용 가방을 꺼내려다 멈췄다. 굳이 가방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서 나갈 때조차 그녀는 짐을 최소화하는 법을 먼저 떠올리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작은 토트백 하나만 집어들었다. 신분증, 휴대전화, 지갑.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기에 지나치게 가벼운 준비였지만 이 집에서 그녀의 자리는 그 정도 무게였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서연은 방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액자, 정리된 침대, 창가의 화분. 어느 것 하나 그녀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물건은 없었다. 이 공간은 그녀가 머문 흔적을 허락하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현관문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겨울 끝자락의 비는 눈보다 더 차가웠다. 김수연 여사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고 박준혁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서연이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그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동안 신세졌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다. 그러나 그 말조차 이 집에서는 과분한 감정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서연은 잠시 문턱에 섰다.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이 문득 떠올랐다. 결혼식이 끝난 밤, 그녀는 같은 문을 통해 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날은 봄이었고 꽃이 피어 있었다. 김수연 여사는 그때도 엄격했지만 적어도 오늘처럼 냉정하지는 않았다. 박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었다. 그 말이 얼마나 허약한 약속이었는지 지금에서야 분명해졌다. 서연은 밖으로 한 발 내디뎠다. 비가 코트 위로 떨어졌다. 우산은 없었다. 일부러 챙기지 않았다. 누군가에게서 마지막 배려를 기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묵직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단순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정원 앞을 지나 철제 대문으로 향하는 길은 길게 느껴졌다. 비에 젖은 자갈이 발밑에서 미끄러웠다. 대문 앞에 서자 자동 센서가 작동하며 천천히 문이 열렸다. 몇 년 동안 이 문은 늘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지만 오늘은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대문을 지나며 마지막으로 저택을 바라보았다. 불이 켜진 창문들, 그 안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 저녁의 평온. 그녀가 빠져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풍경이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더 멀고 더 확실하게 들렸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길가에 섰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일그러져 비쳤다. 그녀는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현실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했다.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저 이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 초, 낯선 집에 적응하려 애쓰던 자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말수를 줄이던 날들. 준혁이 회사 일로 바쁘다며 대화를 미루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긴 복도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복도의 끝이 바로 지금이었다. 비가 얼굴에 닿았다. 차가운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서연은 그것이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고 박준혁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 사실이 이상할 정도로 담담하게 느껴졌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공허였다. 무언가를 잃었다기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가진 적이 없었다는 깨달음에 가까웠다. 길가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분주했고 차들은 그녀 곁을 빠르게 지나갔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익명성이 오히려 위안처럼 느껴졌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아직은 알지 못했다. 이 비 내리는 밤이 그녀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그녀가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그녀를 삼키듯 품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이 저택에서 몇 걸음 떨어졌을 때였다. 비를 머금은 밤 공기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엔진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가에 멈춰섰고 헤드라이트가 부드럽게 꺼졌다. 지나가는 차들과 달리 그 차는 서둘러 떠날 기색이 없었다. 마치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있다는 듯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멈춰 섰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기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먼저 들었다. 그러나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은 굳어졌다.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빗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정중하고 익숙한 태도였다. 회장님. 그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이 밤, 이 모습의 그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남자는 우산을 서연 쪽으로 기울이며 한 걸음 다가왔다. 빗물이 그의 코트 위로 떨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최민준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기억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름을 끌어올렸다. 최민준. 과거, 그녀가 아직 회사에 몸담고 있던 시절, 몇 차례 함께 일했던 사람. 늘 한 발 뒤에서 상황을 정리하던 말수 적고 정확한 남자였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여기서 이러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상황 인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비가 우산 위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어떻게 여길? 그녀가 묻자 민주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예상된 일정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 보고에 가까웠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 자신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이별을 누군가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다. 차에 타시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길 위에 더 머물 이유는 없었다. 세단의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서연이 차에 오르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차 안은 조용했고 은은한 향이 감돌았다. 외부의 빗소음은 단숨에 차단되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느낌이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내보낸 저택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민주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표정을 살폈지만 말을 걸지 않았다. 필요 이상의 위로도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잠시 후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네. 민주는 짧게 답했다. 회장님께서 선택하실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쫓겨난 거죠. 민주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로 한. 그 말에 서연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울의 밤거리,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지는 불빛들이 차창에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 투자를 결정하던 날, 수많은 숫자와 리스크 앞에서 망설이던 자신. 그때도 그녀는 이런 밤을 지나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서연이 물었다. 여의도입니다. 민준이 답했다. 오렐리어 캐퍼텔 아시아 본사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오렐리어 캐퍼텔. 한때 그녀가 공동 설계했고 지금은 그녀의 이름으로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곳. 그러나 결혼 이후 그녀는 그곳을 철저히 뒤로 물러나 있었다. 아직 내가 거기 갈 자격이 있을까요? 서연의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에 가까웠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자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은 회장님이 만든 자리입니다. 차는 한강을 건너고 있었다. 강 위로 비가 떨어지며 잔잔한 물결을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도 들었다. 이 차 안에서, 이 침묵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다. 차가 멈춘 곳은 유리로 된 고층 빌딩 앞이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몇몇 층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가시죠.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서연이 묻자 민준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아주 미세한, 그러나 확신이 담긴 표정이었다. 회장님의 자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다. 서연은 숫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래층에 머물러 있었는지.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밤임에도 불이 켜진 회의실, 정리된 서류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그래프와 수치들. 모든 것이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같은 도시였지만 저택에서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달랐다. 이곳은 선택과 결정이 오가는 자리였다. 침묵이 아니라 판단이 요구되는 곳. 민준이 그녀의 뒤에서 말했다. 동화그룹의 자금 흐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쪽에서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버팀목이 빠졌으니까. 민주는 더 묻지 않았다.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눈빛은 저택을 나설 때와 달라져 있었다. 아직 분노도 복수도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자각,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감각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이 밤, 비는 여전히 서울을 적시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이 서 있는 곳에는 더 이상 비가 닿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곳에서 그녀의 이름으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화그룹 본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임원들은 정시에 출근했고,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주가 지수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뿐이었다. 박준혁은 회장실로 향하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어젯밤의 일은 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밀어내고 있었다. 한서연은 이미 정리된 과거였고, 오늘 그의 관심은 오직 상장 일정과 투자자 미팅뿐이었다. 그러나 비서가 건넨 첫 번째 보고서에서부터 그는 미세한 이상을 느꼈다. 부회장님, 주거래 은행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승인됐던 단기 운전자금 집행이 오늘 아침 보류됐다고 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보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무슨 이유로?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본점 차원의 리스크 재검토라고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는 했지만 준혁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알았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그는 곧바로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은 애매했다. 내부 규정상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는 말,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다. 통화를 마친 준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은 늘 보수적으로 굴었다.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음 회의 준비에 집중하려 했다. 같은 시각, 여의도의 오렐리어 캐퍼텔 아시아 본사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서연은 회의실 중앙에 앉아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동화그룹의 자금 흐름과 계열사 구조가 정리된 자료가 떠 있었다. 최민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다. 동화그룹의 현금 흐름 중 약 38%가 저희 쪽 보증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경영 전면에서 물러나신 이후 은행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숫자와 그래프는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언어였다. 아직은 흔들림 단계군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직접적인 조치는 없지만 지연과 재검토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단순한 시장 변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살짝 다물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아직은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단계. 동화그룹 내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재무팀에서는 자금 집행 일정이 하루 이틀 미뤄지는 것을 두고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물류 계열사에서 보고된 해외 송금 지연 역시 서류 문제쯤으로 치부되었다. 박준혁 역시 그랬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지금은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말로 상황을 정리했다. 김수연 여사도 같은 입장이었다.
괜한 소문 만들지 말고 다들 입 조심해. 이런 시기에 집안 문제라도 흘러나가면 골치 아파진다.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작은 균열은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해외 거래처에서 예정됐던 선적 일정이 조정되었다는 연락이 들어왔고 한 협약사는 결제 조건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박준혁은 짜증이 났지만 아직 불안해하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문제는 그 통제의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반면 서연은 하루 종일 침착했다. 그녀는 직접적인 지시를 거의 내리지 않았다. 다만 각 팀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듣고 몇 가지 확인 질문만 던졌다. 이 보증이 빠질 경우 동화 쪽에서는 대체 수단이 있습니까? 그 대체 수단의 실질 담보는 무엇이죠?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 질문들만으로도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해가 지고 여의도 빌딩에 불이 하나둘 켜질 즈음 민주는 마지막 보고를 마쳤다. 지금 상태라면 동화그룹은 아직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연쇄적인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연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비를 맞으며 걸었던 거리와 같은 도시였지만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위치는 전혀 달랐다. 그대로 두세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은 손댈 필요 없어요. 민주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조금 더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스스로 깨닫게 해야죠. 그날 밤 박준혁은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저택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무심코 거실을 둘러보다가 늘 그 자리에 놓여있던 작은 화병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한서연이 들고 나간 물건은 거의 없었지만 그 사소한 공백이 묘하게 거슬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차가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피곤했지만 쉽게 잠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아무것도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저 지탱하던 축 하나가 빠져나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내일도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서울의 밤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미 도미노의 첫 조각은 쓰러졌고 이제 남은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동화그룹의 균열은 사흘째 되는 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형태로 드러났다. 오전 일찍부터 본사 재무팀과 전략기획실 사이를 오가는 전화가 잦아졌고 임원들의 표정에는 공통된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단기 자금 집행은 여전히 보류 상태였고 몇몇 금융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굴러가던 구조가 갑자기 숫자와 문서로 재검증되기 시작한 것이다. 박준혁은 결국 임원들을 소집했다. 긴급 경영회의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곧 이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준혁은 테이블 끝에 앉아 손가락을 맞물린 채 화면에 떠있는 재무 그래프를 바라보았다. 그래프 자체는 아직 치명적인 붕괴를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래에 깔린 가정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은행 쪽에서 계속 같은 얘기만 합니다. 재무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본점 차원의 리스크 재검토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습니다. 준혁은 인상을 찌푸렸다. 본점이라니, 그럼 누군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략기획실장이 말을 이었다.
외부 투자사 쪽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부는 아예 미팅을 연기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때 김수연 여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지만 눈빛은 예민해져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 정도 흔들림은 예전에도 있었어. 그러나 아무도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결이 달랐다. 문제는 단순한 시장 상황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회의는 결국 이사회 소집으로 이어졌다. 공식적인 명분은 자금 운용 전략 점검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단 하나였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열쇠를 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준혁은 그 과정에서 한 이름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오렐리어 캐퍼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는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 투자사는 분명 동화그룹의 중요한 파트너였지만 그동안 전면에 나선 적은 거의 없었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다. 주요 임원들뿐 아니라 외부 이사, 법무자문, 회계법인 관계자까지 자리를 채웠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다. 회의 시작 직전, 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다. 오렐리어 캐퍼텔 측에서 대표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대표,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누군데?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직접 오신다고만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몇 사람이 들어왔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들어온 그들 사이에서 준혁은 한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한서연이었다. 단정한 흰색 재킷, 흔들림 없는 걸음, 그리고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눈빛. 회의실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변했다. 몇몇 이사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김수연 여사의 얼굴에서도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기색이 스쳤다. 서연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옆에는 최민준과 법무팀 인원이 함께했다. 잠시 후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모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준혁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동시에 떠올랐다. 왜 여기 있는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의도로. 회의 초반은 형식적인 보고로 채워졌다. 재무 현황, 자금 운용 계획, 시장 전망.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자리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을. 외부 이사 중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렐리어 캐퍼텔 측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의견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동화그룹의 자금 구조는 상당 부분 외부 보증과 신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중 상당 비율이 저희 오렐리어 캐퍼텔을 통해 형성된 구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숫자와 도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문제는 최근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해당 구조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수연 여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건 계약상의 문제일 뿐이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야.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계약은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주체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래서 오늘 그 주체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다. 최민준이 서류를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렐리어 캐퍼텔은 동화그룹의 전환사채 및 보증 구조를 통해 현재 의결권 기준 5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김수연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렸다.
서연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입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설명일 뿐이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사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오갔다. 누군가는 급히 서류를 다시 확인했고 누군가는 법무팀을 바라보았다. 준혁은 마침내 서연을 향해 시선을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서연은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회의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는 것을. 회의실의 공기는 급격히 식어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숫자와 전략을 논하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권한과 생존을 두고 마주 앉은 공간이 되었다. 오렐리어 캐퍼텔이 의결권 기준 51%를 확보했다는 말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화그룹의 중심축이 이미 이동했다는 선언이었고 그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충격이었다. 박준혁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장면들이 빠르게 겹쳐 지나갔다. 은행의 태도 변화, 투자사들의 미묘한 거리두기, 설명되지 않던 지연들. 그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질문이라기보다 부정에 가까운 말이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입니다. 전환사채 조항, 보증 조건 위반 시점,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섞지 않았다. 설명은 정확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최민준이 곧바로 추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날짜와 서명, 법적 효력이 표시된 문서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회의실 안에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김수연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기습이야. 그녀는 서연을 향해 말했다. 가족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다니. 그 말에 회의실 안의 몇몇 시선이 흔들렸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가족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저는 계약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뭘 하겠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회사 전체를 흔들어 놓고 다음 수순이 뭐지? 서연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오렐리어 캐퍼텔은 현재 동화그룹의 주요 자금 보증 주체입니다. 그 보증이 유지되는 한 그룹의 유동성은 간신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러나 현재 동화그룹은 다수의 조건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재무 투명성,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신뢰. 그 단어가 나오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신뢰. 그동안 누구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던 문제였다. 서연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다. 따라서 오렐리어 캐퍼텔은 오늘부로 보증 구조에 대한 긴급 조치를 검토합니다. 최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다. 검토라니 무슨 뜻이야? 김수연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답했다. 일시 정지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일시 정지라니, 그럼 자금이. 누군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현재 오렐리어 캐퍼텔이 보증 중인 약 1조 원 규모의 자금 흐름이 즉시 동결됩니다. 그 순간 박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돈이 막히면 당장 다음 주 급여부터 문제가 생겨.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혁이 거의 외치듯 물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팽팽해졌다. 몇몇 이사는 고개를 숙였고 법무팀은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다. 김수연 여사는 결국 의자에 주저앉듯 앉았다. 서연아, 그녀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이건 너무 가혹해. 그 말에는 분노보다 당황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답했다. 가혹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준혁에게로 향했다. 다만 오늘에서야 드러났을 뿐입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다리는 힘없이 흔들렸고 결국 회의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줘. 그 모습은 몇 년 전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동화그룹의 후계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나요? 그 질문에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최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즉시 전화를 걸었다. 지금부로 실행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통화는 짧았다. 전화를 끊는 순간 회의실 안의 휴대전화들이 거의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재무팀, 계열사, 은행 담당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였다. 누군가는 화면을 확인하다가 얼굴이 굳어졌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자금 흐름 상태가 실시간으로 바뀌었다. 녹색이던 표시들이 하나둘 회색으로 변해갔다. 동결. 그 단어가 화면에 선명히 떠올랐다. 서연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회의실 안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승리감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는 차분함만이 남아 있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할 수도 없는 순간이었다. 동화그룹은 지금 그녀가 빠져나간 뒤에도 아무 일 없을 거라 믿었던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균형을 잃고 있었다. 동화그룹 본사에서 벌어진 일은 그날 저녁을 넘기지 않고 외부로 흘러나갔다. 처음에는 금융권 내부의 소문이었다. 주거래 은행에서 자금이 묶였다는 이야기, 특정 보증 구조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주요 경제지의 온라인 속보로 그 소문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동화그룹 유동성 위기설, 외부 투자사 보증 중단, 배경의 전환사채 조건 발동. 기사들은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했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동화그룹의 돈줄이 막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오전 내내 박준혁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임원들, 계열사 대표들, 은행 담당자들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는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본인조차 상황의 바닥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서 무릎을 꿇던 순간 이후 그는 아직도 현실감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반면 김수연 여사는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언론 대응팀을 불러 모아 단기적인 기술적 문제라는 프레임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집안 문제, 이혼, 사적인 갈등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차단하라고도 했다. 그녀는 아직 이 사태가 통제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대중은 생각보다 빨랐다. 오후가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에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서연. 처음에는 동화그룹 전 며느리라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되었다. 이어서 오렐리어 캐퍼텔 아시아 대표, 동화그룹 최대 주주라는 정보가 덧붙여지며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단순한 기업 위기가 아니라 개인 간의 갈등이 얽힌 이야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 노골적인 제목이 등장했다. 이혼 직후 투자사 보증 중단, 개인 감정 개입 논란. 패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쏟아냈다. 한쪽에서는 기업 경영은 냉정해야 한다. 며 서연의 결정을 정당한 투자 판단으로 보았다. 다른 쪽에서는 수천 명의 직원이 달린 문제를 개인적 갈등으로 몰고 갔다. 며 비판했다. 화면 아래에는 실시간 댓글이 흐르고 있었다. 그 속에는 분노와 옹호,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같은 시간, 동화그룹의 주요 공장 앞에서는 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아직 해고나 임금체불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불안은 빠르게 전염되었다. 자금이 묶였다더라. 이번 달 월급도 위험하다더라. 같은 말들이 돌았다. 노조 간부들은 회사 측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확인 중이라는 말뿐이었다. 그 모호함이 오히려 공포를 키웠다. 서연은 그 모든 상황을 여의도 사무실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여러 개의 화면에는 뉴스 기사, 주가 흐름, 내부 보고 메일이 동시에 떠 있었다. 최민주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언론 노출은 예상보다 빠릅니다. 특히 개인 서사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야기를 원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숫자보다 감정에 반응하니까.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다. 동화그룹 계열 공장 직원 수, 협력업체 인원, 간접 고용 인원까지 포함한 숫자가 정리되어 있었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인원이 3,000명을 넘습니다. 만약 자금 동결이 이 상태로 열흘 이상 지속되면 단기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연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건 동화그룹이 감당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다만 대중은 그렇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책임의 상당 부분을 회장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이대로라면 회장님은 냉정한 투자자가 아니라 잔인한 가해자로 소비될 겁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둡게 겹쳐 보였다. 그녀는 문득 어젯밤 비를 맞으며 저택을 떠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의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었다. 그 차이가 주는 무게가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다. 민준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이 선택의 무게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저라면,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기는 것과 옳은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지금 회장님은 이미 이겼습니다. 문제는 그 승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뉴스를 끄고 휴대전화도 뒤집어 놓았다. 고요 속에서 생각은 더 또렷해졌다. 동화그룹은 그녀를 밀어냈고 그 대가는 지금 치러지고 있었다.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다. 회의실에서 서류를 넘기던 직원들, 공장 앞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있던 노동자들. 그들은 그녀를 모른다. 그녀의 결혼도, 이혼도, 모욕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이 사태는 그저 하루아침에 삶이 흔들리는 사건일 뿐이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 결정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이제 다음 선택이 단순히 동화그룹의 운명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지를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밤, 여의도의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준 힘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박준혁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비서나 법무팀을 통하지 않았다. 짧은 문자였다. 오늘 오후 4시, 여의도. 단둘이 봅시다. 그 문자를 보낸 뒤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그녀 스스로도 완전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피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박준혁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회의실도 공식적인 장소도 아닌 작은 미팅룸이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잔잔했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며칠 사이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정돈되지 않은 넥타이, 다소 구겨진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빛에서 사라진 확신이 그 변화를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예전처럼 당당하지도 무례하지도 못했다. 앉아, 서연이 먼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을 자극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준혁이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의 말에는 원망과 당혹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적어도 직원들은 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 자금이 계속 묵이면 회사는 끝이야. 서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끝까지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마지막 기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동화그룹을 살리는 방법은 있어. 그 말에 준혁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 그러나 그녀의 다음 말이 그 기대를 조용히 꺾었다. 하지만 너는 그 방법의 중심에 있을 수 없어.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준혁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서연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온 서류를 올려놓았다. 오렐리어 캐퍼텔은 동화그룹의 자산과 사업부를 분리해 인수할 계획이야. 공장과 핵심 인력, 기술은 유지한다. 브랜드와 기존 지배 구조는 정리한다. 그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분명히 끊어 말했다. 동화라는 이름은 사라질 거야. 준혁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건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잖아.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다. 회사를 살리는 것과 브랜드를 살리는 건 다른 문제야. 난 사람을 살릴 거야. 내가 지켜온 체면은 아니고.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난 그의 질문은 직위나 재산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물음처럼 들렸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는 믿었던 사람,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던 사람. 그러나 그 모든 장면 위에는 늘 침묵과 방관이 겹쳐 있었다. 너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그게 내 선택의 결과니까.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한 번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동화만은, 서연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준혁아,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넌 나한테 단 한 번도 편이 되어준 적이 없어.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사실의 나열이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싶은 건 회사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야. 긴 침묵 끝에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럼 직원들은? 그가 다시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보호할 거야. 오렐리어 명의로 고용 승계 계약을 진행해. 임금 체불도 없을 거고 구조조정도 최소화할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원했던 구원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파멸도 아니었다. 그는 서연이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대화는 설득의 자리가 아니라 통보의 자리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난 이제 더 이상 무너진 구조를 붙잡고 싶지 않을 뿐이야. 서연이 문을 나서자 준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한편 서연은 복도를 걸어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편이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확신은 있었다. 이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는 시간이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오렐리어 캐퍼텔은 공식 입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화그룹의 브랜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름이 올라갈 것이다. 누군가는 이를 잔인하다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할 것이다. 서연은 그 모든 평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단계였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한 달 뒤, 동화그룹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졌다. 금융감독원 공시에는 짧고 건조한 문장만 남았다. 지배 구조 변경, 주요 자산 양도, 브랜드 종료. 그 문장들 사이에는 누구의 감정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수많은 삶의 방향이 동시에 바뀌고 있었다. 동화그룹 본사 건물 앞의 로고는 철거되었고 대신 새로운 현판이 올라갔다. 오렐리어 매뉴팩처링 코리아. 이름은 달라졌지만 공장은 그대로 돌아갔고 직원들은 출근했다. 급여는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 기존 근속 연수 역시 그대로 인정되었다. 사람들은 서서히 깨달았다. 회사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잔인한 투자자, 냉혹한 전 부인이라는 프레임이 강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기사들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고용 유지 성공, 구조조정 최소화 사례, 지배구조 개선 이후 수익성 회복. 여전히 논쟁은 남아 있었지만 비난 일색이던 목소리에는 점점 균열이 생겼다. 박준혁은 더 이상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사회 자리에서도 물러났고 언론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했다. 그는 조용히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아파트에 머물렀다. 예전처럼 전화가 울리지 않는 하루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고요함에 익숙해졌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기대나 체면을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었다. 그것이 위안인지 패배인지 그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수연 여사는 한동안 병원에 머물렀다. 육체적인 병보다도 급격히 무너진 세계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여전히 서연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애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 후회인지 회피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한서연은 여전히 여의도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밤을 새우지 않았고 모든 결정을 혼자 짊어지지도 않았다. 오렐리어 케퍼텔은 한국 시장에서의 신뢰를 다시 쌓는 데 집중했고 서연은 그 최전선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방식은 예전과 달랐다. 숫자만 보지 않았다. 사람을 보았고 그 숫자가 어디에서 오는지 끝까지 확인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때 선택을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선택했어요. 그 말에는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기색도 영웅적인 결의도 없었다. 다만 지나온 길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뿐이었다. 주말 오후, 서연은 오랜만에 혼자 한강변을 걸었다. 예전과 다름없이 사람들이 오갔고 강물은 느리게 흘렀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비를 맞으며 저택을 떠나던 밤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의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지 않고 있었다. 자기 자신.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다. 내가 좋아하던 된장국 끓여 놓을게.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갈게요. 그 짧은 대답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었다. 통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강을 바라보았다. 물 위로 햇빛이 반사되며 부서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책임은 남아 있었고 선택의 결과는 앞으로도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한때 그녀를 내쫓았던 세계는 이미 형태를 바꾸었고 그녀 역시 그 세계를 떠나 새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다. 이 이야기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앞으로 걸었다. 더 이상 과거를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었다. 한서연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